김용민 브리핑. (2017년 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운명의 한 주,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14차례의 변론이 열린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은 이번 주 변론을 마무리 짓기 위한 최종 수순에 들어갑니다. 이번 주는 탄핵 심판 변론을 위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사실상 마지막 주입니다. 금요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라는 야당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특검 연장의 키를 쥐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는 한 주입니다. 야3당은 특검 수사의 기한을 연장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오는 목요일 본회의에서 추진하겠다며 황교안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번 주 중으로 결정되는데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특검 연장이 안 되고 공이 검찰로 넘어오면 우병우, 김기춘이 수사하는 꼴이 된다며 경계한 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면 조사 시점도 주목됩니다. 특검 종료 시한을 감안했을 때 이번 주 초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유라에 대한 학사비리 사건 재판이 이번 주 줄줄이 이어집니다. 박근혜 탄핵과 무관하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기 대선 시기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능력과 비전을 겨루는 경선 토론회가 이르면 금요일부터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핵심을 놓치지 않는 뉴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팟캐스트 리뷰로 함께합니다. 대선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야당의 각 대선 캠프, 특히 안희정, 이재명 등 추격하는 주자들의 캠프에서는 무엇이 금기어일까? 또 누가 주축을 이룰까? 잘 알려지지 않았지요. 한겨레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의 일부분 들어보시죠. 비호감은 사실은 저는 이재명 시장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요? 너무 거칠어서? 네, 저는 그런 부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부류? 어떤 부류지? 사이다? 거친 부류. 사이다?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고 뭐 이런 그런 그렇죠. 포퓰리스트. 네. 아주 거칠고 또 나쁘게 말하면 상스러운 그런 표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고고해. 예. 그러니까 SNS 파워 유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제가 기본적으로 안 좋아하거든요. 정청래 의원 이런 사람들. 왜 갑자기 이거해? 뭐야? 뭐 갑자기 왜? 너. 별로 그렇게 아무튼 그런 부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고 포퓰리스트라고 생각했었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도널드 트럼프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제 만나보고 하면서 이 사람이 그런 게 모두 약간 전략적인 측면도 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 뒤에는 좀 호감을 많이 가지게 됐었고, 다만 이제 이후 중간에 마크맨을 맡고 나서 가천대 관련해서 이름도 모르는 대학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조금 앞으로도 계속 이분이 실수해서 괜히 지지율 깎아먹는 일이 많이 생기겠구나 그런 정도 생각을 가졌었죠. 예. 각 캠프에서 후보 평가하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문재인 캠프는 패권 아닐까? 그렇죠. 패권이고 아마 지금 현재의 박근혜 정부와 비교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선 실세가 있다거나, 비선 실세라는 말도 싫어하겠네. 패권이라거나 이런 말들을 굉장히 싫어하죠. 친박 친문 패권 이럴 때 그렇죠. 완전히 참여정부 실패 이런 말도 싫어할 것 같고, 종북 이런 말도 싫어할 것 같고. 그거야 종북은 어느 정도 저쪽에서 그냥 하는 공세라고 생각해요. 기여가 너무 많아요. 안희정 지사에게 가장 안 좋은 말은 차차기? 차차기 프레임은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죠. 그리고 지금 상황은 안희정 지사한테는 모든 말이 다 고마운 말해주는 것만. 예를 들면 대연정에 대한 공격도 이게 일단 주목도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이미지 정치 이런 말 싫어하지 않아요? 그거 잘 넘어가던데요. 이미지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좋아해. 잘 넘어가던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지지율이 너무 받쳐주다 보니까 굉장히 업돼 있는. 정말 작두탄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재명 시장은 거칠다? 이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별로 그렇게 이쪽도 싫어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언급되기만 해도 좋아해서. 근데 대신에 이제 금기어는 좀 있죠. 가족. 제가 한 번도 물어보지 못한 게 아니야. 가족은 오히려 괜찮은데. 김부선. 김부선 몇 번 물어봤는데 우리. 물어보셨어요? 물어봤는데 뭐라 그랬지? 그냥 험한 말 하죠 이렇게. 그 여자가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내심 그 당시에 이제 김부선 씨가 남방투사로 뜨고 있을 때 오히려 로맨스가 당신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아주 그냥 확 분개하며? 네, 분개하더라고요. 금기요 김부선. 그렇군요.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이렇게 3파전? 어쨌든 이제 2위 안희정 도핑도 있고 해가지고 이합 집산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체로 어떻게 갈리죠?
그러니까 문재인 쪽에 간 사람들은 뭐 워낙 많은 숫자에다가 지금 현재 민주당 그 구성원이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쪽에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냥 의리로 오신 분들이죠. 의리로. 다 의리로 왔다고 해요. 5명, 딱 5명밖에 없고요. 5명. 올 사람도 정성호 의원. 네. 정성호 의원이 대표적인 정성호 의원은 좌장이라고 하는데 좌장인지 아니면 아는 숨은 엑스맨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나니까 왔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뭔 인연인데요? 아, 정성호 의원은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뭐 문병호, 최원식 의원 저쪽 전 의원 국민의당 쪽에 계속 친하게 지냈었던 관계고 이후에도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들 뭐 입장들 의논을 많이 했던 상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정성호 의원은 이제 외곽에서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워낙 캠프에 좌장이 될 만한 좀 다선 의원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김영진 의원, 중앙대 후배인 김영진 의원도 의리로 와 있고요. 대학 학연으로 와 있구나. 예. 재은경 의원은 예전에 재은경 의원이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주빌리 은행이라고 부채 탕감하는 이제 그걸 성남시에서 적극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때의 인연으로 이제 또 의리로 와 있고요. 그리고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에 분당 선거에서 본인이 굉장히 이 시장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분당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그래서 그분도 또 의리로 와 있고요. 그리고 의리 관계가 없는데 오신 분이 유승희 의원이 와 계시죠. 그분은 사실은 이재명 시장 지지율이 확 뜨고 있을 때 재은경 의원한테 와서 궁금해하셨던 의원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에 대해 궁금하다. 예, 그 중에 한 분이라고. 다 떨어져 나가고. 네. 마지막에. 그래서 굉장히 의리가 있는 분이다. 안희정 지사 쪽 사람들은 주로 충청과 고려대 인맥이죠. 네. 저기 충청의 대표적인 저기 박수현 전 의원 그리고 김종민 의원 또 조승래 의원. 뭐 그다음 참여정부 사람들도 그러니까 금강팀 이른바 이제 뭐. 2001년 노무현 캠프에서 활동했던 그 참모 그룹들이 또 많이 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2007년에 참여정부가 이제 막 욕먹고 이제 끝나려고 할 때 참여정부 평가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활동할 당시에 이제 뭐 이병환 당시 청와대 실장 이런 분들이 강금실 장관도 안희정을 대사로 그리고 거죠? 뭐 고려대 뭐 저기 여택수 뭐 또 윤태영 뭐 이런 분들이 가 있죠. 오늘자 국민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은 주춤한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은 폭등해서 20%를 넘어섰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의 추세도 그러하지요. 안희정 지사는 그 누구와 붙어도 안정적으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그야말로 대박났는데요. 한겨레 팟캐스트 더 정치는 안희정의 미래까지 내다보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아직은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이제 3대1 정도로 문재인 대표가 좀 많이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미세한 변화가 이제 큰 흐름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잠시 미시적인 효과냐 이건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제 어떤 확실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문재인 대세론 가지고 뭔가 좀 불안하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주자가 나타나니까 2002년을 생각하는 거죠. 뭔가 대역전 드라마 그러면 좀 더 확실하게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효과 때문에 안희정 지사를 좀 지지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호남을 좀 봐야 됩니다. 호남의 좀 장년층에서는 아직도 이제 문재인 대표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있는데요. 문재인 아닌 사람 중에서 야권의 유력 주자로 계속 지금 이동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작년 총선 때는 이제 안철수
지지했다가 작년 말에 촛불 국면에서는 이제 이재명이 대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으로 이동했다가 지금은 또 이제 안희정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호남 장년층의 문재인 대표의 마음을 별로 주고 싶지 않은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옮겨 다니는 이런 효과 같은 것 때문에 안희정 효과라고 할까요? 안희정 돌풍 같은 현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비 효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권 교체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가장 그래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문재인인 것 같다. 몰아주다가 이제 안희정 지사가 좀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야권 안에서도 뭐 다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약간 저해오는 그런 층들이 많았는데 안희정 지사는 좀 그와 좀 다른 좀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 이러면서 좀 그런 이동이 좀 있는 걸로 좀 보입니다. 네. 좀 큰 흐름에서 보면은 이제 반기문 전 총장 사퇴 효과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충청에서 좀 강세 현상이 있습니다. 그 충청 지역 언론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안희정 지사가 좀 강세를 보이는 걸로 특히 충남 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전 충북으로까지 확산될지 수도권까지 북상할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또 반기문 사퇴 효과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상 효과,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이 출현하면 일단 주목을 끌게 돼 있는 거죠. 2012년에 안철수, 또 2016년에 이재명 했듯이 지금은 또 안희정이라는 새로운 정치 상품이 등장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좀 주목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아주 뭐 경사가 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밋밋할 것 같은 경선판이 아주 역동성을 띠기 시작했고요. 이 그 역동성의 배경에는 승복이라는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네.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안희정이든 누가 경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다른 두 사람이 절대 승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 당선된 새로 경선에서 이긴 사람의 본선 당선을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할 것 같고요. 안희정 지사가 이변을 일으켜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아마 문재인 대표가 최선을 다해서 안희정 대통령 만들기에 나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더불어민주당 전반적으로는 지금 대단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의 수단으로서 더 나은 선택은 없는 건지 이렇게 한번 스캔 중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희정 지사는 젊습니다. 50대 초반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안희정은 차차기 이번이 아니라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가 하면 이번이 안희정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의 기회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번에 일단 정권 교체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실제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이 된다. 그 다음에는 안희정 지사한테 좀 기회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네. 싶어요. 둘 다 아무래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고 지금도 뭐 노무현 적자, DJ 적자 이런 서로 이제 다툼을 좀 벌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문재인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아주 그런 그동안의 뭐 친노 패권이다 이런 걸 불식시킬 정도로 국정 운영을 아주 완벽하게 잘한다. 이러면은 또 이제 기회가 여전히 주어지겠지만 그러지 않고는 좀 가능성 매우 낮아지지 않나 이렇게 좀 봅니다. 네. 이제 이른바 다이내믹 코리아에서 5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이제 알 수가 없는 건데요. 저는 이제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제 회고를 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된 게 2002년도입니다. 네. 그런데 1992년에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낙선을 하고 야당의 최고위원을 할 때 1993년, 1994년에 차기 정치 지도자 여론조사 이런 걸 하면 노무현, 이부영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고요. 특히 이제 정치부 기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여론 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아주 높은 점수를 얻었었습니다. 그랬던 노무현이 10년 뒤에 실제로 대통령이 된 거죠. 저는 안희정이라는 아주 괜찮은 정치인이 지금 막 등장을 중앙 정치 무대에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제 잠재력은 5년 뒤 또는 10년 뒤에도 얼마든지
발현될 수 있다. 이미 사실은 성공한 정치인이 됐다. 미래는 상당히 밝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특검 수사가 연장되지 않고 검찰이 지금까지의 특검 수사를 이어받게 된다면 우병우 라인이 장악한 검찰이 장난칠 수 있다. 이렇게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우려했지요.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달리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팟캐스트 서당캐 일부분 들어보실까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네. 좀 결기를 가지고 연수원에서 배운 대로, 네. 대학에서 배운 대로 네, 네. 그 일을 좀 하고 주장을 하려면 이게 찍혀요. 네. 점점 더 찍혀요. 찍히면 인사에서 밀리지. 한 번, 두 번 밀리면은 B급 검사 되고 C급 검사 돼요. 네, 네, 네. 그죠? 네. 그러면 결국은 조기 퇴출밖에는 안 된다고. 그렇죠. 네, 네. 근데 나가봐야 낙이 없는 거야. 먹고 살 길이 없다. 낙이 없다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 잘 보여야 되죠. 출연해야지 뭐. 네. 위에서 그냥 눈만 껌뻑거리면 알아서 기는. 네, 네. 말하자면은 지금은 그냥 셀러리맨이고 네. 또 법률 기술자예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검찰 조직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과거와 같은 지사형 검사들은 없어. 네. 윤석열 정도 남았는데 네, 네. 그거 다 망가졌잖아요. 네, 네. 그거 말고 그냥 윗사람한테 굴종하고 아부하고 이거 기소로 만들어갔는데 뭐 갸우뚱거리면 더 조사도 안 하고 1시간 뒤에 불기소 사건으로 만들어가지고 와. 이런 일이 비일비재. 기술자네, 기술자. 네.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네, 네, 네. 그런 상황이 9년 동안 계속됐다. 하여튼 그래서 정권 교체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검찰이 바로 서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쓰고 정의가 바로 아니 쓰는 근데 거니까. 정권 교체가 돼도 네. 과연 검사들이 나가가지고 뭐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냐?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나가기 싫다는 건 그 안에 전혀 그 변함이 없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거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결기를 가지고 일을 해도 괜찮고 오히려 결기 있는 검사가 더 우대받는 그러니까요. 그런 인사원칙. 네. 그걸 근데 권력자는 그걸 싫어하겠죠.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나오면 하여튼 이 검찰의 독립만큼은 보장해줘야죠. 그게 민주정권이잖아요. 민주정부고. 아까 박주민 의원님은 사법연수원에서 정의를 생각하면서 판사나 검사 될 생각은 없으셨다는 이런 얘기 하셨고요. 네. 만약에 특검 수사 기간이 이제 연장에 실패한다면 이제 그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는데요. 그럼 특별히 뭐 기대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어저께인가요? 법사위에서 네. 그저께인가? 그저께죠. 수요일 날 아니 니네들 뭐 연장도 안 해줄라 그러고 그러면 사건은 일반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그러면 지금 뭐 팀이라도 미리 짜놓고 네. 아니 그러니까 예정은 해놓고 오자마자 기록 받아가지고 검토하고 곧장 해야지. 쇠도 달궈졌을 때 쳐야 되는데 네네. 그때 가서 이거 어떡할까 쭈무르다가 다 식어버리고 대선 전국 가고 이거 그냥 묻혀버리고 그러면 이 사건의 교훈을 어디서 얻을 것이며 불행한 역사를 어떻게 단절시킬 것이냐 네네. 라고 어제 질의를 했어요. 네네. 멀뚱멀뚱하게 있더라고. 멀뚱멀뚱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네. 그런 마음이 없어. 그렇지만은 검찰은 내심 네. 연장되지 않고 오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발톱이 위협적인 어금니가 위협적인 사자가 아니거든. 네네. 지금 완전히 뭐 뒷다리 절고 네. 발톱 빠지고 병든 하이에나 됐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병든 사자가 된 거예요. 병든 사자. 그러면 저거 물어뜯자. 네네네. 이제 그렇게 나갑니다. 네. 예. 처음에 조금 간을 보다가 네. 달려들어요. 아니 제가 사실 이번에 20대 총선 끝나고요.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이제 검찰의 선거법 위반 기소 많이 되고 새누리당도 기소됐지만 근데 주로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을 무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안에서 이렇게 기소했을 때 무죄 나왔을 때는 페널티 같은 게 없나요? 옛날에 있었죠. 지금은 없어요. 평점이 있었는데 어느 네. 순간인가 네. 왜 우리가 네네. 그 인사 고과를 판사한테 맡기냐. 네. 무죄는 판사가 네. 법원에서 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법원과의 견해차에 불과한 것은 네. 벌점을 페널티를 부과하지 말자. 검찰 내부에서. 예, 그렇게 돼버렸어요. 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중요한 판례를 법원과의 견해 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판례를 간과했거나 뭐 법리를 오해했거나 뭐 이렇게 명백히 객관적으로 네. 뭐 드러난 건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은 법원과 견해차다 그런 식으로 뭉개버립니다. 야, 이것도 정말 제도를 정말 떼서 바꿔야겠어요. 그럼요. 아니, 송영길 의원은 근데 지하철에서 명함 3장 나눠줬다가 기소되고 정말 억울한 무리한 기소를 네. 한 것에 대한 페널티가 없다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고 특히 제가 주목했을 때는 오히려 무리한 정도 넘어서서 정권의 약간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요. 네. 그거 하면은 결과와 상관없이 좀 좋은 데로 가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다 좋은 데 가죠. 이렇게 제가 그 피해자인데 네네. 사실은 제가 영장 청구가 되고 기각이 되고 네네. 그리고 불구속 기소돼 가지고 좀 항소심까지 무죄를 받았는데 네네. 작년 4월 말에 네. 지금 그걸 또 그때 당시 그랬어. 상고기 유서에 이건 또 네. 국기를 문란시키는 엄중한 범죄 힘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상고를 해서 제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있어요. 네네. 난 아직 무죄 확정이 아니야. 네네. 항상 찌부둥해. 항상 찌부둥해요. 그렇죠. 네네. 근데 제 사건 그때 당시 수사했던 중앙검사장 지금 총장 돼 있고 차장 저 창원검사장 돼 있고 네. 부장 영전하셨습니다. 네. 부장 뭐 이제 곧 차장 될 거고 또 실제 수사했던 사람 최근에 또 어디 지청장 갔더라고. 다 잘 가요. 다 잘 가. 그러니까 뭐 기억하시죠? 20대 총선 이제 끝나고 그 우리 당 지도부에서 이분의 기소가 별로 안 될 거라고 하다가 우리 당에서 이제 최순실 사건과 이제 우병우를 공격하면서 그 아마 누구를 만났나 봐요. 지도부에서니 선거법 기소가 생각보다 심각해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그 정치 검찰이죠, 뭐. 아니 그에 비해서 네. 저 여당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거를 불기소했다가 지금 재정 신청 김모 의원 네, 돼가지고 된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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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디야 화성 그 출마 거기 하지 말고 서모 고참 때문에 옆으로 해라. 네. 막 전화하고 막 난리 나고. 협박하고. 그 선거 자유 방해거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빼박캔트인데 뭐 그런 거를 다 불기소하고 말이죠. 의원님이 그런 거 좀 법적으로 제도화를 좀 해주세요. 저희가 동참할 테니까요. 네네. 그런 거 꼭 좀 마련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구속된 사람이 무죄 받으면 하루에 5만 원 쳐주지. 네. 그죠? 네. 형사부상으로. 네. 불구속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변호사 비용 나 수억 들었어. 이거 뭐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또 뭐 국회의원이나 됐으니까 다행이지. 네. 저는 그때 충격으로 식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알죠. 유명하죠. 네. 그냥 식당으로 계속 있으면서 꽁술 먹는 재미에 살았는데 일당 없이. 네. 그때 지금 심심하면 저 좀 불러주시지. 아유, 참,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말씀 들어보니까 검찰 개혁이 굉장히 시급한데요. 그 핵심은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도 그 공수처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처음 들어올 때 그때 인수위 때까지만 해도 이거 어떻게 고쳐서 쓸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제는 이거 고쳐가지고도 못 쓰겠다. 이거 폐기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했어요.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고 편파 수사 또 청부 수사, 청부 수사, 봐주기 수사, 그러니까 힘센 이런 쪽은 봐주고, 뭐 미운 쪽은 끝까지 물어뜯고 아닌 거 덮어씌우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기소 편의주의로 말도 안 되는 거 빼주고, 말도 안 되는 거 덮어씌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은 인사예요. 특히 검사는 인사야. 네, 맞습니다. 검사장 되냐 마냐. 이거는 우화 등선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건데
청와대, 그중에서 민정수석실에서 네. 인사권을 꽉 잡고 있으니까 네. 거기서 땡기면 딸려가고 놓으면은 저 멀리 가고 그렇게 된다고. 네. 결국은 검찰 인사권에서 대통령의 영향력, 청와대의 영향력을 얼마나 감소 혹은 소멸시킬 것인가. 네. 그게 문제인데 지금은 내가 봐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MB 정권 또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결기는 다 사라지고 네. 법률 기술자로서 네. 그냥 하란 대로 하는 그런 조직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 고쳐서 쓰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하는. 뭐 안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개혁을 해내야죠. 검찰 개혁. 그런 꼭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오늘 공청회도 보면 네. 검찰을 고쳐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검찰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네. 검찰을 고쳐 쓰지 않는 사람과 말씀하신 대로 그걸 고쳐서 어떻게 쓰냐. 밖에다가 아예 하나 또 센 걸 만들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게 대안이 공수처가 될 수 있고. 공수처죠. 네, 공수처가 이제 째려보고. 광고 듣고 월요 스페셜 최동석 칼럼 김프로이드로 이어갑니다. 야 김창회 이 새끼 어디 갔어? 이병 김창호. 야 너 임마 저번에 애니메이션 보라고 존만인가 그거 가르쳐줘서 내가 다 찾아봤는데 안 나오던데. 존만이가 아니라 존바라라고요. 좀비 할 때 좀, 바보 할 때 바. 존바라라고? 유튜브에 존바라 TV 구독이요 구독.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여성의 노화 예방을 물론 음주 속쓰림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성장기 어린이 발육과 뇌 발달도 정도 원마? 네이버 검색창에 정도 원마 전화 080-777-6776. 김구의 이름으로 김가진의 이름으로 노무현의 이름으로 정의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까? 이재명의 언어와 철학을 말한다. 어느 날 이재명을 만났다. 도서출판 이맛돌.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2009년 1월 20일 새벽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죠. 국가 권력의 폭력성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저는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날 아침 일어나 창문을 내려다보니 한강로 2가 쪽에 있던 남일당 건물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급히 TV를 켰습니다. 용산시장 철거민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농성하는 중이었는데 경찰이 급습하여 철거민들을 폭력적으로 해산시키다 불이 나는 바람에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누군가에게 억울함이 있었다면 그것은 사회적 시스템의 불공정성이 어딘가에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억울함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러나 정치 권력을 장악한 자들은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해버렸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공권력의 무자비한 공격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철거민들이 화염 속에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인간의 존엄성도 화염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인사조직론의 근본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용산 참사 이후 헌법 제10조의 인간 존엄성 조문은 완전히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일에 대해 둔감해지게 되었습니다.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어 왔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표현하는 헌법 제10조는 우리 국민의 가슴 속에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힘 있는 자는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할 뿐입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법원에서도, 심지어 교회와 사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곳에 권력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만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진정으로 존엄하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오늘날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 틀어박힌 부품처럼 행동합니다. 다들 개인적 이익 추구를 위한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원리가 작동하는 사회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수많은 전쟁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혁명의 희망을 걸었지만 반복되는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 사유에 기초한 해결책들을 끊임없이 제시해왔습니다. 그런 역사적 경험이 시민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오는지 명시적으로도 암묵적으로도 서로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인들은 나치 정부를 탄생시키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홀로코스트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반성을 통해 독일의 기본법 제1조 1항을 다음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이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저는 독일이라는 나라의 국가 운영 시스템의 기본을 명시해 놓은 기본법 체계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연방 대통령, 연방 총리, 연방 장관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연방 사법부, 연방 의회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관점에서 독일 기본법 체계를 훑어보면 연방 차원의 공공기관들뿐만 아니라 주정부들과 지방정부들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국가 공권력이 저지른 용산 사태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라면 인간의 존엄성은 신성 불가침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을 것입니다. 국가 권력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가지도록 강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가 권력과 하위 법률의 존재 목적을 지배하는 최고의 명령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가 운영을 위한 최고의 명령인 헌법 정신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헌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구적 사유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상사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근거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기독교적인 사유인 신학에 뿌리를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속적 사유인 철학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독교는 인간 존엄의 근거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성서 구조를 이마고 데이 학설로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인 동형설로 설명했다는 말이죠. 인간은 창조주인 신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고유한 가치를 갖게 되며 이것이 인간을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게 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신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신과 동일한 형상을 갖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회적 질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근거입니다. 문제는 한국 기독교가 이런 신학적 인간관에 대해서조차 무시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 운영을 계급화하여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적은 권력을 가진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회가 상업화되어 돈에 눈이 멀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기업으로 알려진 이랜드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기업으로 소문난 회사입니다. 최근 이랜드 거부 못할 지시로 쓰러뜨린 인권이라는 제목의 뉴스타파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랜드가 직원들의 동의와 합의 없이 거의 강제적으로 송 페스티벌을 위해 집체 훈련을 시켜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도 뉴스타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름 끼치는 기업입니다. 북한식 마스게임을 하는 식이었습니다. 교회의 성직자라는 사람들도 신학적 인간관을 무시하는 마당에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신인 동형설과 같은 믿음에 근거한 인간의 존엄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에도 인간 존엄성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 철학적 사유를 통해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철학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추해낸 사람은 칸트였습니다. 그는 인간은 존재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적 그 자체로서의 인간은 결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이 인간 존재를 향한 칸트의 관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칸트의 인간관은 인간을 위한 정원 명령으로 형식화되었습니다. 즉, 너는 너의 행위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말했지만 결국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성경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인간이 이성적 합리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도덕적 자기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삼라만상과 달리 자기 입법에 복종하면서 동시에 보편 입법에 복종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존재합니다. 칸트의 사유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똑같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주먹으로 한 대 후려쳤을 때 그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주먹을 날려 내가 한 대 얻어 맞아도 괜찮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괜찮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상황에서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기 목적을 설정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타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나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 자율성이 바로 인간 존엄성의 근거가 됩니다. 인간에게 부여된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려면 모든 인간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국가는 비인간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봅시다. 과연 시민 개개인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위세를 부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은커녕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생존에 급급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은 현대적인 국가 운영 모델을 설계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이라는 최소한의 보편적 환경 조건을 만들어 왔습니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독일은 연방의회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제4차 산업혁명은 모든 조직을 분권화된 자율적인 네트워크 조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경우 일자리가 축소되었을 때 직무 설계와 조직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독일 산업계와 연방정부는 함께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논의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공직자들의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은 어떻게 훼손되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사실과 그 근거를 아무리 외쳐봤자 아무도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존엄하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극단적으로 말살되는 극한 상황에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용산 참사를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인간 존엄성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는 상황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모초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진 이유는 그 속에서 어떤 자율성도 확보되지 못한 채 타율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독일 뮌헨의 북쪽 마을 다카우에 있는 유대인 강제 수용소를 몇 차례 가보았습니다. 독일 정부는 잔인했던 고문기구와 생체실험 장면, 그리고 가스실과 화장터를 비롯한 수용소 전체를 당시의 모습 그대로 전시해놓고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처음 갔을 때 수용소 입구에는 어린이와 노약자는 가급적 관람을 삼가라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참혹한 장면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조금이라도 훼손되기 시작하면 언제 다시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징후도 미리부터 싹을 잘라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큰 재앙으로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멀리 히틀러 정권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경시했던 세계의 모든 정권이 비참한 종말을 맞았습니다. 정권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함께했던 시민들도 비참했습니다. 가까이 한국 현대사도 그랬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했던 대표적인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시민들의 삶은 공포스러웠고 그 권력자들의 종말은 비참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국가 운영을 상업주의적으로 바꾼 후 국가 운영 자체를 개인적 수익 모델로 활용해 봤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교묘하게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 결정판이 바로 2009년 1월 20일 용산 참사였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가진 자들의 상업주의적 이득을 위해 철거민들의 억울함을 강제력으로 진압했고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은폐해 왔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면 박근혜 정부의 폐악질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권력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을 목적 자체로서의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또는 권력자의 개인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자원으로 인간을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자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출산율 저하가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물으면 잠재적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산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신비로운 탄생 그 자체가 인간 존엄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산율을 국가 경제 성장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헌법의 최고의 명령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모든 국가기관의 존재 목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조직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조직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지지 않을 것이며 그 대가는 또다시 혹독하게 치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며 아시아 연구네트워크 인사조직혁신센터장인 최동석 박사였습니다. 금으로 된 방을 줄까? 은으로 된 방을 줄까? 아니면 동으로 된 방을 줄까? 그런 거 말고 중개 수수료 없는 직거래 방으로. 아니 그럼 네가 알아봐야지. 그런데 직거래 불안하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두꺼비 세상이 있습니다. 진정한 소유자와 계약하는 건지 이중 계약은 아닌지 등의 문제는 물론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나 대신 소송까지. 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SNS 공유만 해도 내 방에 권리 침해는 없는지 융자는 얼마나 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웹에서도 앱에서도 두꺼비 세상.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에? 서면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뭐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닭을 씹어대고 있어. 야, 너까지 나를 닭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킹 닭갈비를 씹고 있다고 합니다.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최고의 재료에 가장 건강한 국내산 닭고기는 기본이죠. 밥 반찬으로, 다이어트 요리로, 그리고 술안주로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TV 뉴스 집중해. 김프로이드. 김프로이드와 함께하겠습니다. 김프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시네마스터 김프로입니다. 예, 그래요. 영화평론가로서 지금 일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평론가는 아닌데 아무튼. 평론가로 해. 저도 처음에는 뭐 시사평론가 이런 말이 좀 너무 무거워서 뭐 시사 칼럼니스트, 칼럼도 안 쓰는데 그랬다가 나중에 시사평론가로 했어요. 업계는 이렇게 뭐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다양한 뭐 새로운 뭐 큐레이터 이런 말도 사실 최근에 나온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래요. 오늘 시사평론은 아니고 영화평론을 하는 김프로와 함께했는데,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이렇게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걸 보시는 소감이 어떠셨어요? 뭐 저는 이제 법원의 결정보다도 특검이 참 애를 많이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욕 많이 먹었는데 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명확한 증거, 물증, 뭐 진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사실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사실상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 건데
이제 포장을 무슨 다른 걸로 막 이렇게 하기가 쉬워서. 예. 근데 지난번엔 아무래도 이제 기간도 조금 짧았고 뭐 증거관계도 그렇게 많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논리를 폈다가 이제 기각이 됐잖아요. 예. 상식적으로는 형평성에도 좀 맞지 않고 여러 가지로 좀 화가 많이 나는 판결이었는데 예. 제가 뭐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라고 왜 내심 화가 안 났겠습니까? 예. 근데 그때 사실 구속이 됐다 그러면 특검 수사가 지금보다 진도가 더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른 기업들 뭐 눈에 띄게 수사한 것도 없는 데다가 예. 제가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우병우 형님 수사가 그렇게 많이 진전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아, 예. 근데 지금 수사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는 있지만 뭐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예. 만약에 그때 구속이 됐다고 하면 이제 진술에 있어서도 상당히 뭐 의미 있는 진술들이 나왔을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사가 조금 탄력을 받았을 텐데 뭐 한 번 제동에 걸려서 좀 더 단단하게 뭐 짚고 가는 뭐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야죠. 근데 어쨌든 뭐 결과 구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수사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1차 영장 청구 때는 뭔가 좀 부족했고 그런데 2차 영장 청구 때는 많이 보강이 돼서 이렇게 영장이 집행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래도요. 그 뒤에 있었던 이제 압수수색이라든지 예. 뭐 여러 가지 수사 그리고 또 그 이메일 확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새로운 증거들을 많이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그 뭐 이 스캔들이 터지고 난 이후에 삼성과 최순실 쪽이 맺었던 뭐 그런 이제 은밀한 계약이라든지 예. 뭐 이런 관계들을 이제 추가로 밝혀냈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을 더하고 또 이제 거기다가 혐의도 한 2개 정도 더 얹어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받아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예. 법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기각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우리 김 프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의연 판사가 정당한 판결을 했다라는 식으로 자꾸 몰고 가지 마. 또 이야기를 욕 많이 하는, 먹었잖아요. 요걸 그래. 아주 바가지로 쳐먹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이 사람이 저를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살려줘야지 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 프로는 아직 새싹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좀 봐주시고 뭐 설령 뭐 이런저런 얘기 하더라도 아유 지상파의 때를 아직 벗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야박하게 비난을 하시면은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잡혀 들어갔는데 야 똥꼬 검사도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2번 받았죠. 검사를 2번 받았고 예. 어쨌든 수감될 때마다 한 번씩 해야 되니까. 아 그래요? 그럼요. 아 짜증나네. 그거. 하여간 그 빵에 살면은 그 형님은 언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삼성 경영은 또 어떻게 되고? 그 주가를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뭐 바깥에서 판단하기에는 예. 뭐 그렇게 크게 역할을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 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당장 삼성이 휘청거리고 문 닫을 것처럼 막 이제 포장은 막 그렇게 일부 언론에서 이제 하기는 하는데 예. 주가가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별로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예. 오히려 불안 요소가 해소돼서 더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제 구속 기소가 되겠죠. 뭐 그러면 그동안 이제 어쨌든 구속된 상태로 이제 수사와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 내지는 이제 남아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진용을 짤 것인가 고민이 많겠죠. 예. 네. 그래도 삼성인데 네. 특별 면접 이런 특별면회. 것들 해서 네. 만날 때는 이렇게 뭐 창사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진 않고 편하게 면접하지 않겠어요? 뭐 지금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법 쪽에서는 또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면접용으로 선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하루 종일 이분은 접견만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른바 집사 변호사. 그렇죠. 이제 가방 들고 가가지고 이제 좀 구치소 방 안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이제 면접하러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말동만 하고 뭐 하고 그냥 쭉 시간 보내고 이제 그렇게 오는 용으로 아예 변호사를 하나 선임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뭐 변호인 접견은 어쨌든 되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겠죠. 내내 그러면은
특별면회실에서 아니요, 특별면회는 아니고 변호인 접견은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재판 준비나 뭐 이런 거를 위해서 한다는 명목하에 이제 되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말고 변호인 접견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예. 특별면회를 이제 하기도 하죠. 뭐 이렇게 따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방에 들어가도 물론 이제 교도관이 있기는 합니다만 뭐 이렇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렇지 않으면 일반 교도소의 면회는 10분이거든요. 일반인의 경우에는. 예. 10분 하고 15분 뭐 10분 15분 하고는 나가야 돼요. 그렇지. 근데 이제 특별면회는 아무래도 그보다 좀 깁니다. 뭐 한 30분 정도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이 아닌 사람을 만날 때는 이제 그렇기도 한데 그게 이제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고 늘 그 국정감사하고 이럴 때 지적이 되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특별면회 횟수가 많아진다 그러면 또 무슨 황제 수감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막 예전처럼 쉽게 막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뭐 이재용의 재판 뇌물죄가 설득력이 있다 해서 이제 구속된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뭐 그런 게 인정이 폭넓게 됐다고 봐야죠. 박근혜한테 아무래도 큰 타격이 되겠어요. 타격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기각되기만을 바라고 있었을 거거든요. 기각되면 뭉개고 아마 지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알아. 이거 뭐 뇌물죄 니네가 무리한 수사해가지고 이렇게 사회적인 혼란이 초래되니까 특검 수사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잘 마무리하는 게 낫겠다라고 만약에 억지를 부려도 그러면 그냥 설득력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수사를 얼마나 제대로 잘 못하면 저렇게 번번이 기각당하고 그러면 실제로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덜컥 인정이 됐기 때문에 뭐 혐의를 두어가지 안전장치를 이제 추가로 집어넣기는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지금 구조는 골격은 뇌물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여러 가지 증거관계나 사실관계를 따져봤을 때 이건 충분히 문제가 있다 해서 영장을 발부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받을 때 설사 특검이 끝나고 더 연장이 되지 않아서 그 지금까지의 내용을 검찰에서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수사를 이어간다고 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뭐 공갈이니 협박이니 이런 형량이 낮은 그런 죄목으로 수사를 그냥 적당히 하기 어려운 초석이 된 거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보고요. 뭐 설사 3월 초순에 이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이 돼가지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를 상실하고 그리고 이제 2달 동안 대선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 3달 가까이는 검찰이 어쨌든 지금 정권의 키를 잡고 있는 사람들 밑에서 수사를 진행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판이 이제 막 기소되고 진행되는 이런 초기 단계의 석 달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수사의 성패나 이런 것들이 다 걸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총력을 다해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수사를 누르고 이렇게 뭉개고 싶겠죠. 그렇게 막 작업을 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영장이 발부됐다는 거는 검찰이 그렇게 뭔가 안 좋은 말로 야료를 부릴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좁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특검 연장안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황교안의 선택은 뭐 그래도 연장 안 된다 이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 판단에는 물론 쉽지는 않아졌어요. 왜냐하면 여론도 이제 부글부글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본인이 특검 수사를 연장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는 굉장히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억지를 부릴 것이냐 아니냐의 그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여전히 억지를 부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요. 딴소리 하면서. 물론 그거를 막 대놓고 억지를 부리지는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동문서답을 계속 하면서 연장을 안 해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최대한 뭉개려 할 텐데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최대한 하여튼 본인이 처벌을 받거나 왜냐면 본인도 그 이 정부 하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고 뭐 총리를 하고 하면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들을 당장 증거관계가 드러난 건 없지만 한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수사가 막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왜 없겠어요. 그러면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의 안위라고 말은 하지만 아마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
뭐 이 수사가 너무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고 방대하게 진행이 되면 나도 뭔가 꼬투리가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수사를 막고 지연시키고 최대한 못하게 해가지고 그냥 지금 나와 있는 혐의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본인의 나중도 좀 보장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2월 말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라고 억지를 부릴 가능성이 전 높아 보이고 그거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여론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정말 총력을 다해서 예. 그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데 총력을 좀 기울여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여러 가지 스텝이 안 꼬일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3월 초에 탄핵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특검이 한 달 동안 키를 잡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바로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니까 뭐 바로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특검 수사가 이번 달에 끝나고 탄핵 인용이 된다 그러면 그거의 키를 받아가지고 여전히 황교안 밑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막 즉각적으로 불러가지고 수사하고 하는 게 이게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늘어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예. 박근혜가 만약에 3월 9일, 10일에 그 탄핵 심판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아웃이 된단 말이죠. 네. 인용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특검이 연장이 안 됐을 경우 검찰이 네. 수사를 이제 이어받게 되는 건데 박근혜를 구속할까요? 지난주에도 이 질문 던졌는데 네. 뭐 계속 상황이 바뀌니까 네. 매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면 사실은 구속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정도 구속이 된 상황이고 예. 뭐 최순실도 구속이 돼 있고 준 사람이 지금 구속이 됐으면 받은 사람은 더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여러 사람 구속돼 있는 사람과 모두 공모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기춘, 뭐 조윤선, 뭐 또 김종, 뭐 여러 그 자기가 이제 데리고 있었던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대부분 구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을 뭐 기소가 된 사람도 있고 아직 기소가 안 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혐의에 전부 다 적시가 돼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서 예. 뭐 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모에 주된 사람을 지금 구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고 형사상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추가 될 수 없는 법률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그런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면 시기의 문제만 있겠죠. 뭐 당장 구속하느냐 아니면 시간을 뭐 조금 몇 주 있다가 구속하느냐의 차이는 있어도 구속은 저는 뭐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반대쪽에서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판 자체를 흔들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뭐 고스톱을 저는 이제 고스톱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고스톱을 치자 그러면 굉장히 원사이드하게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해가지고 패를 잘 꺼내가지고 판을 뒤집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예. 이럴 땐 담요를 엎어야죠. 네. 담요를 엎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 태극기도 나오고 뭐도 하고 지금 뭐 가짜 뉴스도 뿌리고 난리를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담요를 엎으려 그랬더니 누가 그 담요를 밟은 거예요. 까불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지금 담요를 밟은 상황이라 네. 이거를 뒤집기가 지금 전처럼 이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뭐 하여튼 여기서 또 이제 어떻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타결을 하려고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살균 소독 여러 번 하지 마세요. 냄새 없는 살균수 클린비아트가 안전하게 당신을 지켜줍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클린비아트를 만나보거라. 인터넷으로 클린비아트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프로이드 SBS 기자를 지냈고 현재 팟캐스트 기획자로 활동 중인 김프로와 함께하는 시간.
판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오른 건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심판받지 않는 법조 권력의 숨은 이모저모를 파헤쳐봅니다. 김프로이드. 그렇다면은 박근혜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탄핵이 인용된다는 걸 기정사실화하면서 그걸 엎을 도리는 없으니까 구속만은 안 되게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고리가 가장 약해서 탄핵이 안 되게 하는 방향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네. 남은 거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나 지금? 그러니까 가능성은 뭐 여기나 저기나 다 적은데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비교해보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은 쪽은 본인의 탄핵 심판의 일정을 흐틀든지 거기에 무슨 그 사정 변경이 생기도록 노력을 해서 만약에 뭐 이건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만 헌법재판관의 숫자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무슨 큰 일정의 변경이 생겨가지고 그 3월 초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두기 전에 뭐 결론이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두고 아마 고민을 거듭하고 있지 않을까. 혹시 테러를 가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뭐 그런 꼼수를 부릴 뭐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헌재에서 결정 자체가 대통령이 탄핵되는 결과 자체가 늘어지게 나오거나 뭔가 거기서 잡음이 생겨줘야 자기의 충분히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검찰과 뭐 이런 거를 틀어지고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을까. 그 지금 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안 되는 상황이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재판관에 대한 그 위협, 테러 이걸로 어떻게 한번 또 반전을 꾀한다. 야, 근데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정권이라는 인식은 많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언제나 기대했던 것 이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를 상상해도 그 이상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로 눈 뜨고 잘 지켜보고 뭐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야당이 특검 연장을 위해서 입법 노력을 좀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근데 그것도 절차상으로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발의를 해서 낸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걸 가지고 또 꼼수를 부려가지고 연장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아니,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지난 100일 동안 개혁 입법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촛불 시민들만 바라보고 그 뒤를 졸졸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콩밭에 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다음 대선 이제 생각하고 막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 막 이런 지금 생각하느라고. 아유 씨발 진짜. 지금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뭐 국민들이 이 추운 겨울에 막 촛불을 들고 벼서 몇 주째입니까? 뭐 저는 매주 나가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세비 받아서 좀 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했어 지금까지? 좀 답답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죠. 아니 그럼 특검 연장이라도 어떻게든 관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저기는 안 되면은 요인 테러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밀어붙일 가능성까지도 내뿜으면서 그게 강짜로 밀고 가는데 뭐 가짜 뉴스 만들어내고 뭐 그냥 사람 수 조작해서 그것도 돈 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판을 엎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판인데 여긴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뭐 그거에 비하면 참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답답하기는 한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뭐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뭐 국회의원들한테 뭔가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언론과 그 시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굉장히 좀 답답하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뭘 했느냐 나 이 지경이 되도록 이 지경이 되도록 제 역할을 사실 못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터지고 난 뒤에도 뭔가 구심점을 가지고 누군가가 쫙 달려가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서 대통령이 떨어졌을 때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그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약간 콩밭에 가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완전히 더 나라가 어수선해지지 않으려면 더 억지를 부리지 못하도록 언론과 또 시민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좀 지금은 옛날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옛날에는 쓰지 못하게 해서 말을 못하게 해서 말을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얼마든지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더 좀 분발해가지고 열심히 좀 기사를 쓰고 뭐 제대로 된 사실들을 좀 행간에 담긴 의미들을 좀 제대로 알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수단이 없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황교안을 움직여서
특검만 받도록 할 방법은 수만 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럼요. 네. 근데 지금 과연 황교안이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그런 압박을 느끼느냐? 아니란 말이지. 아무것도 안 해 지금. 그렇죠. 이것마저도 안 하면은 도대체 뭐 존립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교안을 지금 압박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대의적으로 보면 당연히 필요하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전면에 나섰을 경우 그게 내 표하고 어떤 연결이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남이 나가는 거에 반발 늦게 따라가고 싶어 하는 심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어디서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숟가락은 얹을지언정 내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사람들한테 역풍을 맞으면 안 되잖아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지 국민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용기 있고 결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좀 활동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24일로 변론일을 종결하겠다. 그럼 이제부터는 평의와 네. 이 결정문을 작성하는 이런 작업이 남아 있는데 이 흐름을 보면은 뭐 인용은 100%죠. 뭐 그렇게 봐야 무리가 없겠죠. 자연스럽다고 보이고요. 예. 그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이제 어찌 됐든 말이 안 되게 계속 질질 끌고 싶어 하는 건데 이정미 재판관이 밝혔듯이 지금 국가의 대통령이 수장이 없는 상태로 공석인 상태로 이렇게 계속 그냥 하염없이 재판을 계속할 수는 없다. 결론을 분명히 내야 된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나 증언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뭐 너무 명백하니까요. 인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게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결정문 작성 그리고 평의가 남았는데 평의라고 하는 건 재판관 8명 모아놓고 네. 기각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각하 손 들어보세요. 인용 손 들어보세요. 이럴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2명 선에서 딱 그치면은 이제 인용 쪽으로. 근데 어떻게 봐요? 기각에 대한 그런 견해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저는 뭐 누가 임명을 해줬네, 누가 보수적인 성향이네 뭐 이런 거를 하지만 이거는 역사에 남는 거의 유일한 사례가 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이름이 이제 나오니까. 본인 사후에도 본인이 주장했던 내용이 그 역사적인 이건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거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될 거란 말이에요. 헌법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내밀었던 것이 계속 사료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사용이 될 텐데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올려가지고 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까지 한 분들이라면 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는 다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정말 본인의 개인적인 거를 입장을 생각한다고 해도 본인의 이제 명예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할 거거든요. 예. 정말 뭐 수백억 수천억의 떼돈을 벌지 않는 이상은 본인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할 텐데 이게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세계 헌법사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사에서도 다시 여러 번의 사례가 있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자기 이름을 박아서 뭐 얘기가 되도록 하여튼 그 소수 의견을 내야 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수가 결정하고 소수 의견이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그 사료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내지는 사회적으로 뭐 간통죄를 없앨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나름대로 논리를 세울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함의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이렇게 논리를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남는 것도 이 사람은 소수 의견을 많이 냈었구나라는 소신으로 남을 수 있는데 예. 지금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로 헌법이 가진 정신을 그냥 묵살해버린 이런 대통령을 대통령 해도 된다. 라는 거를 어떤 근거를 들어서 이걸 세우려고 할 것인지 정상적인 법률가라면 예. 이거를 저는 기각 의견을 낸다는 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서석구 씨가 헌재 재판관이었으면 딱 좋았겠네. 그러면 이제 본인은 기각 뭐 이걸 낼 수 있겠죠. 이동엽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말도 안 되게 냈을 수 있을 텐데. 이동엽도 이 상황쯤 되면은 그
기관극연 내기 쉽지 않을 텐데. 아이 그래도 그분은 했을 수 있죠. 이동읍. 지금 헌재 재판관들을 보면 그렇게 쓰레기는 없다.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면 어쨌든 굉장한 주목을 받을 일이고 역사적으로 계속 남을 일인데 자기가 그 위험 부담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모티브가 있어서 동기가 있어서 그걸 하려고 할 것인가. 저는 정상적인 상식적인 법률가라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하시는 거하고 달리 그냥 8명 전부 전원 의견으로 인용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아, 그렇군요. 한상희 교수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네. 웬만하면 만장일치 쪽으로 가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유도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너 기각? 오케이. 너의 의견을 존중할게. 네가 뒷감당해. 이러지도 않을 거란 얘기죠. 아, 그럼요. 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만장일치로 결론이 난다. 그러면은 뭐 박근혜에 대한 구속으로 갈 수밖에 없겠군요. 검찰은 또. 그럼요. 아니 뭐 어쨌든 대통령 지위를 잃어버리는 순간 구속은 자명하고요. 그게 이제 바로 구속이 될 거냐, 조금 있다가 구속이 될 거냐의 차이일 뿐이지 예. 구속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삼성마저도 뭐 사법부를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그 삼성마저도 이재용 구속을 막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다 끈떨어진 권력. 박근혜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쓸 이유가 없죠. 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네. 어떻게 퀴즈 정답. 아, 이게 지난번에 우리 돼지 엄마가 얘기해 주신 대로 네. 너무 어려워. 네, 이게 찾아오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네. 인기 없는 블로그에 찾아서 문제까지 내니까. 문제도 존나게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좀 쉽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네. 뭐 영화관 한 두어 번 갔다 와도 맞힐 수 있는 문제. 아, 그렇죠. 제가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로 예. 이번 주에 추천해드리는 영화는 재심입니다. 재심. 지난주에 개봉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비수기에 지금 개봉이 됐는데 성수기에 개봉이 됐으면 어디 찌그러져 있다 그냥 스르륵 사라졌을 영화인데 지금 스크린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CGV 아트하우스라는 이제 그 다양성 영화를 개봉하는 데서 배급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CGV에 또 오래 걸려 있을 것이고 예. 이거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익산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그 박준영 변호사가 이제 재심을 이끌어내서 주목을 받았던 사건인데 그거를 조금 극화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이 재심이라는 제목 때문에 너무 어둡고 뭔가 찝찝하고 이런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재밌어요. 예. 웃기기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뭐 연기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가셔가지고 보실만 하고요. 예. 김프로 브런치에 오셔가지고 예. 문제를 내드리면 김프로와 김용민 중에 더 잘생긴 사람이 누군가 요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나 남겨주시면 네. 선정은 김프로가 한다는 거를 네. 참고를 알아주시고 조카라는 정답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뭐 답으로 처리해 줍니까? 아, 그런가요? 예. 제가 들어오면 평일을 열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프로 브런치에 들어가셔서 김프로를 입력하시면은 김프로 브런치에 가실 수 있고요. 거기 재심과 관련한 컨텐츠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자를 골라서 세 분께는 저희가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 영화 한 편 보시라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하여튼 좀 반가운 소식으로 좀 가볍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좀 특검 연장 이런 소식 가지고 찾아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자 다음 주에 추이를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시네마스타에서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